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곧이어 8월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오늘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씨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같은 법정에서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오후 1시 57분쯤 법정에 나왔고 김 씨는 이어 오후 2시 8분쯤 입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가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이지요? 라고 묻자 김 씨는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를 지켜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재판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오나요? 김건희 재판에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오나요? 저건 뭐 나와가지고 둘이 상봉할 거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정에 있으면은 뭐 가능은 하죠. 예. 네, 가능은 그럼 한데. 서로 예를 들어서 같이 법정에 증인하고 피고인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손을 잡아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절대 안 됩니까? 네, 피고인석하고 증인석하고는 다른 물리적 위치에 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재판장님, 네. 저희가 참 부부인데 이렇게 지금 떨어져 산 지가 얼굴도 못 본 지가 네. 뭐 벌써 뭐 수억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막 펄펄 부르면서 한 번만 가서 손 한번 잡아보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치 임마. 어디 신사원 법정에서 손을 잡고 그래? 감치야.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깡 있는 재판관이 있겠습니까? 뭐 눈앞에서 뭐 그렇게 하면은 약간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절주절하는 법정 경위들의 모습이 찍히겠죠. 근데 9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한 법정 안에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사진 촬영은 또 허가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란 사건은 아니니까요. 이게 무상 여론조사 재판이거든요. 거기에 윤석열 재판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눈은 마주칠 수 있겠지만 아마 서로 눈길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김건희는 남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아마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렇게 잠깐 뭐 마주치는 정도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는 이제 김건희가 그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역시 이중관 부장판사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이중관 부장판사 두 사람 보는 재미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중관 부장판사 딱 보면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서 우라통이 터졌던 국민들이 저런 판사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잖아요. 법정 내에서 소란 피워가지고 시간 질질 끌려가는 침대 축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변호인들에 대해 감시 명령 내리고 어제도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마스크 쓰고 뭐 동정 전략을 하려거나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하죠. 뭐 벗어야 된다. 전염병이나 이런 게 아니면 벗어야 된다. 그게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마 증인의 표정 변화나 이런 것들도 아마 판사들이나 다 살펴보면서 진실 여부를 판단하시다고 하는데 이중관 부장판사님 보는 재미에 그나마 사법부가 조금이나마 저런 판사도 계시구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개혁은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어제 보니까 이중관 부장판사가 특별하고 유난해서 그 김건희한테 마스크 벗으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증인석 이렇게 보니까 딱 앞에 이렇게 마스크, 노 마스크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은 확실히 이 사람이 그 증인이 맞는가 이걸 봐야 되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못하게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전염병 있는 상황 아니면 해야 되는 거고 네. 김건희는 자기 쌩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안 벗으려고 한 거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재밌는 게 이제 김건희한테 마스크 벗어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안 벗으려고 하다가 이진관이지. 그랬다가 큰일 나겠군 하고 벗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증인신문에 앞서서 네,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일까요? 네, 벗겠습니다. 네, 네. 대답을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 벗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깨갱하고. 어저께 그 김건희 마스크 벗은 모습 보셨죠? 그렇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글쎄요. 우리가 사실 김건희 씨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김건희 씨가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가 뭐 꼭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가릴까? 그러니까 저는 왜 가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 더 큰 의문이 들어요. 그 보여준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얼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가 뭐 얼굴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저지른 위법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느냐, 이것에 대한 큰 의문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 법원은 왜 저것을 가능하게 해주느냐, 지금 말씀 쭉 하신 대로 안 되는 건데 뭐 얼굴 확인도 해야 되고 사실 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표정 변화나 이런 것도 판사는 봐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건데 왜 가리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벗고 나니까 사실 허무하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 불평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렇게 보여주면 되는 걸 왜 가리고 나왔을까? 너무 자의식이 과한 거 아닌가? 뭐 이게 무슨 뭐 이 탤런트도 아니고 이 얼굴을 뭐 소중히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의식이 좀 아직도 과한 것 같아서 아직 반성을 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주님, 감기가 우찌 1년 365일 걸려 있다요. 자의식이 강하면은 자기가 한 짓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죠. 자존심이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덜컥덜컥 명품 다 받아 챙기고 이건 이러는 너무 게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비상식적인 사람한테 상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그 내란 당일날 성형외과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외모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모가 망가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기가 그런 생각할 처지입니까? 그것도 자기가 마스크를 쓰면 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인생이.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과거에 본인이 나서지 말할 때는 엄청 나섰잖아요. 나서가지고 막 대통령청 막 악수하는 거 저는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이라든가 해외 순방 때도 보면 본인이 막 센터에 섰다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저렇게 나서다가 정작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제대로 증인으로서 해야 될 때는 또 가리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다다미빵을 깔았잖아요, 관제에다가. 그 21g인가 한 데서 김건희가 지시한 것이다, 이런 진술도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왜 다다미를 깔았을까도 참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이 자기 입장에서는 좀 원래 좀 그 선호하는 바가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선호하는 바가 있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남편 취향을 고려한 거다. 그렇죠. 윤석열이 그걸 원했다고 하는 기사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기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뭔가 이상향적인 자기 자아는 일본에 있는 유수의 정치인이나 일본의 아주 유명한 검사나 그런 상이 자기의 이상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의 정치인들 중에 아주 극우의 거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쿄 중앙지검장 같은 뭐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런 것을 굉장히 동경해 왔던 거 아니냐. 예. 본인의 행동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답습하려고 했던 게 있고, 근데 자기는 좀 매우 모자라잖아요. 거기에 기준을 삼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흉내를 내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상식의 영역과 비상식의 영역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상식의 영역으로 가면은 윤석열이 예를 들면은 대일 외교나 이런 데서 아주 저자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 윤석열식의 세계관이죠. 혹시 일본의 고위 정치인을 모셔다가 앉혀서 차대접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다미 방에 딱 앉혀고 그러면 다다미 방에 이제 뭐 어디까지 구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족자도 있고 무슨 뭐 차 끓이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줬는지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런 걸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은 일본의 고위급 정치인이 아주 이게 훌륭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군 해가지고 양보를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식의 영역이고 예. 비상식의 영역은 이제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건진법사가 자기 방에다가 이제 꾸며놓은 걸 보면은 일본의 신을 섬기잖아요. 맞아요.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예, 그래서 그런 것과 혹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비상식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일단 상식적이네요. 이게 참 비상식을 더 연마해가지고 제가 더 비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제가 제가 해보도록 보기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하고 김성환 평론가님은 기본적으로 너무 상식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비상식이 잘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그러면 더 비상식적으로 네. 윤석열이 평소에 거헌법을 연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 거헌법을 연습할 때 마지막에 가서 이 만약에 괴한들이 침입해 온다. 그럼 다다미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다미 방으로 도망을 가면은 딱 다다미를 딱 깔고서는 검으로 이렇게 베어 넘기다가 다다미를 팔로 딱 쳐가지고 다다미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네. 지금 근데 저도 제 얘기가 사람을 잘못 건드리신 것 같습니다. 잘못 건드리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얘기가 이 뒤에다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붙이면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요. 김건희라는 사람은 문화적인 자기가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소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월 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아무도 접근 못 하는 거 내가 해외 유수의 어떤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전시회 이게 자기가 인생에 내세울 수 있는 제일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나와가지고 유럽에 있는 궁 같은 거 흉내내기는 뭐하니 일본의 다다미 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방탄유리로 전부 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 보니까 바깥이 쫙 보이는 이른바 벚꽃 쫙 보이는 그런 다다미 방 같은 형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자기가 누군가를 초청해가지고 그 다다미 방으로 데려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차를 하나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남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과시할 수 있는 게 돼서 그런 걸 일부러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것 같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만났던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소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땀배로 히노키탕 만든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땀 잘 빼는 목욕탕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무거운 걸 짚고 넘어가면 관저라는 곳이 1급 보안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관저들이 다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보안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기밀, 외교, 안보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국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다다미만 깔아놓고 이제 개수영장 놀러도 나왔었거든요. 히노키탕, 캣타워, 일본식 정원. 이거는 문화적 소양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약간 광기가 들린 정도의 수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를 조금 소홀히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건희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박성재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제가 항상 얘기하죠. 침묵마저 거짓말이다. 네. 침묵 거짓말, 걸음걸이 거짓말, 마스크 거짓말. 숨 쉬는 거 거짓말. 숨 쉬는 거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거짓말이 추가가 예. 됐습니다. 말투가 거짓말이다. 말투.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로 들어오는 김건희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감기가 심한 네, 벗겠습니다. 증인심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변호사를 보는 거예요. 눈 뭐 얘기하고 있어. 뭐 얘기해. 저죠.
좀 입으로 얘기하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얘기하지. 예. 야, 예. 막판에 지금 뭐 얘기하고 가더라고. 저때 똘망똘망한 느낌. 똘망똘망해. 힘도 기력도 있어요. 갑자기 똘망똘망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그러네요. 것은 이제는 뭐 전 국민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와, 좀 말투도 나는 거짓말로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말투도 거짓말. 예. 뭔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 것 같아. 감기 거짓말로 봅니다. 감기는 100%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쓴 건 아닌데 이번에 벗으라고 하니까 감기 걸려서 근데 이거 거짓말 같으니까 빨리 벗고. 네. 독방에 있는데 누가 바이러스를 옮길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격리되어 감기 있는데. 거짓말로 봅니다. 예. 제가 뭐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엔 제가 군 생활할 때 유격 훈련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열사병 걸린 척 한번 했다가 너 열에 그래 나와 2시간 따로 또 유격 PT 받고 죽을 뻔했어. 그 잡아내더라고 그거 가짜라는 잡아내야 돼 우리. 예. 김건희 잡아내야 돼. 엎드려 다 뻗쳐. 거짓말. 네. 다 거짓말입니다. 예. 지금 뭐 병보석 신청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석 신청을 위해서 예.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작전을 깔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뭐라도 할 사람이야. 들어올 때 그러니까 까먹은 거야. 나갈 땐 까먹었어. 들어올 때 얼마나 힘없이 들어왔는지를 까먹고 지금 나갈 때 너무 네. 힘차게 나간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힘차게 나가요. 김건희는 뭐라도 지금 하고 있을 사람입니다. 예. 그냥 무기력하게 안에만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뭐라도 하고 있어요. 네. 머리 계속 굴리고 있다. 보통 좀 사람 그렇게 아니에요. 봅니다. 아니 그리고 딱 그 증언을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인 명확하게. 취지에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딱 계엄. 두 개만. 예. 계엄. 그다음에 박성재와의 관계.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다 증언 거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엄 관련성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요. 아하. 그렇다면 관련성이 있다고 예. 봐야 돼. 우린 그렇게 봐야 돼. 네. 함께 보시죠. 증인 피고인 박성재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이 산 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답변하시는데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윤석열로부터 피고인 박성재와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있었나요? 별로 없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있으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요거는 있다는 거야. 있습니다. 전후로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발음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 똘랑똘랑합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계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 예. 이거는 심리학자분들이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다른 건 다 거부하고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저는 변호인이 아마 조언을 그 부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저기서 이제 특검이나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 조금 앞뒤가 꼬일 수 있으니까 네. 다른 건 하지 말고 내란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건 이제 깔끔하게 가자. 예.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역시 이진관 판사다 이런 느낌 좀 들었었던 게 이제 증언 거부를 아무나 이제 아무렇게나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언 거부는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과 친인척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업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저렇게 이거는 특별히 증언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상원이가 들어가서 증언 거부할게요. 귀찮아서 앞으로 다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왜 거부하냐라고 묻기는커녕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본인과 친인척의 형사상 책임 때문에 그런 거죠라고 하면서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이거는 제대로 그 사유가 없는데도 증언 거부를 하면 과태료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위원 재판부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진관 판사는 저렇게 하나하나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믿음이 갑니다, 진짜. 과태료 사유일뿐만 아니라 이제 판사가 심증을 형성을 할 때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뭐 아닙니다라고 아까 내란에 대해서 들었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걸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신뢰성 자체가 떨어지는 신뢰성이 거죠.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거 다 증언 거부하는데 계엄에 대해서만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상황을 놓고 또 판단하는 거니까요. 꼭 그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믿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볼까 합니다. 검사님도 또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다 법조인이시고 검사님. 네. 2024년 5월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죠. 네. 이창수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 이후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로 털어줄 요량으로 소환 조사 한 번 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 문건을 만듭니다. 문건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걸 5월에 만들어 버려요. 네. 예.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네. 김건희 예상 진술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포함돼 있어. 이거 사람 맞다. 미치게 하는. 조사 전인 거죠, 네, 이게? 조사 전이야. 네. 이창수가 오자마자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작성한 사람이 현직 검사입니다. 검사님. 네. 근데 그 현직 검사 1차 종합특검 때 당연히 수사 대상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소환을 합니다. 2번이나. 근데 소환에 불응해요. 그리고 1차 종합특검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연수.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협조 요청을 그러니까 특검이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도상으로는 법무부가 특검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이야.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저 재판 수사를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결론도 이제 법률상 용어는 범의, 그러니까 고의,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고의가 있냐 이제 그걸 따지게 되는데 고의가 없는 걸로 좀 턴다고 표현합니다. 무혐의 할 때 턴다고 네. 그렇게 털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방조 법리 이렇게 해서 그때 문건까지 판례도 참조해보라 이런 기사가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방향으로 정하고 어떻게든 진술하더라도 고의가 없이 결론을 내리려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창수 검사장이 올 때도 이미 그런 걸 다 계획하고 온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우리 정부 법무부라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네. 어떤 게 있냐면 저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검사가 아직 참고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고인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만약에 피의자면 법적으로 냉정히 불러서 또 소환해서 체포영장도 받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뭔가 강제할 조치가 있긴 한데 네. 참고인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 해도 출석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법무부에서도 오히려 참고인의 출석 의무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로 오라 하는 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러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 혹시나 역공당할까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지금 저도 네.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네. 그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대로 둘 거냐? 네. 참고인 신분인 한 진짜 조치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조사가 됐든 전화 조사가 됐든 해서 논리적 모순을 파악을 해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특검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사를 하는 거지. 이메일이든 전화로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분이 국내에 와서 잠깐 국내 출장을 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국내 출장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출장 명령. 네, 출장 명령 내리면 됩니다. 근데 약간 그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나중에 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직무연수 중인데 어차피 직무연수 할 때는 법무부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청이 아니라 예. 법무부에서 이분이 꼭 국내에 들어와서 한 보름 상관에 와서 꼭 하실 수 있는 출장 업무거리가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거는 특검에서도 한번 그건 결단을 내려볼 수 있는 일인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의자로 전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정황상 좀 혐의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수사 진척 정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이게 버퍼링 때문에 큰일이네. 많이들 말씀하시고 지금 얘기해주세요. 너무나도 PC 많은 버퍼가 많다고 그러네. 많은 분들이 지금 버퍼 때문에 방송을 뭐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혹시 좀 확인해봤어요?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버퍼가 지금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가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요,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챙긴 사람입니다. 어제 관저공사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재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21g 전 직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새로운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자, 법정 증언입니다. 공사를 진행했을 때 21g 대표로부터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은밀한 공간이어서 21g에 맡겼다라는 말을 설계팀에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특검에서 김건희가 현장에 오면 공사 작업자들은 숨고 경호처 직원들이 창호를 가리고 21g 대표 혼자 밖에 나가서 김건희한테 진행 상황 설명했다는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보니 맞습니다. 김건희 오면서 저 너무 웃기지 않아? 뭐야? 저게 너무 웃겨. 특검이 좀 물어본 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진술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복수의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랬다는데 맞냐? 근데 맞다고 한 거야. 아니 뭐 김건희가 뭐 귀신도 아니고 김건희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그 꽁꽁 다 닫고 만나고 현장에서 지시하고 가고 한 요렇게 3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건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자세하게 또 증언을 했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 증축 공사는 있었고 고양이 방이랑 드레스룸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범위였다. 나중에 추가로 생긴 게 히노키탕, 욕조가 들어가는 것이었고 수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영해서 땅을 더 깊이 파서 만들었다. 수영이에요? 수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챙겼던 거예요. 하나하나 다 관여했네요. 안 챙긴 게 없습니다, 김건희는. 그런데 어떻게 계엄은 안 챙겼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고양이 방 하나까지도 챙긴 여잔데 말이 안 되죠. 저거 근데 현장에 3-4번이나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계엄 당연히. 당연하죠. 아니 그 수영장 깊이 팠다는데 그 관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나올 만한 부지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 그 전에 그 관저 들어갔을 때 희한한 게 있었다고 좀 깊이 뭐 수조 같은 거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 수영장 아니면 개 수영장 아닌가? 특히 개는 수영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는 물에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해도. 여기서 얘기하는 수영장이
개수영장인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다라는 맞아요. 게 아, 있었잖아요. 물사용. 물사용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개 수영장인지 아니면 어떤 뭐 주술적인 이유에서 뭐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어쨌든 여기에도 수영장을 또 만들려고 했다는 거 보면 뭔가 물을 좀 가까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김건희가 오면 작업자들은 숨고 창호 네. 가리고 막 이런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약간 갑질 한 것 같아요. 아. 하나하나 다 하고 또 이제 진술한 내용 보니까 한 번 와서 시키면 계속해서 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김건희가 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막 다 문 닫고 사람들 이랬던 거는 김건희가 시키지 않고선 그럴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렇죠. 아마 뭐 예를 들면 21g 대표한테 예. 그 좀 나오면은 아, 다 저 숨으라 그래. 숨으라고 좀 해. 예. 그럼 왜 자꾸 보여? 뭐 이런 그러지 않았으면 안 그러고서 저럴 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숨으라고 해라기보다는 내가 온 거를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모르게 예,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예. 숨어라. 너네는 네. 없는 거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숨으라 그러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는 더 거 알게 아니에요?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야 김건희 왔다 숨었어. 더 하지. 아니 그거 알거든요. 대통령 행사 때 군부대 있을 때 저도 부대 있을 때 대통령 행사 때가 딱 되면은 전부 다 이 놀이새 뭉치 다 빼라. 그 다음에 야 방위들은 창고에 들여보내. 그럼 대통령 오는 거거든. 아, 대통령은 방위를 싫어해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방위라서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라. 야, 아니 왜 방위를 창고로 몰아? 그거 좀 그렇다. 나가서 무슨 뭐 사고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약간 태가 안 나는 거죠. 중간에 퇴근할까봐 그러나 대통령 가는데 막 퇴근할까봐. 아,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하네. 제가 군부대 헌병대 있었는데 야 저희 방위들은 저 창고로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대통령 오는 날이야.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놀이새 뭉치 하나씩 다 뺐잖아요. 그때. 놀이새 뭉치 다 빼라 그러고. 아, 총을 쏠 수 없게끔. 처음 못하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왜 방위는 창고로 치우냐고. 그건 너무한데 그거. 그거는 뭐 좀 약간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야? 아니 그때 무슨 혹시 뭐 부대 지휘관이 뭐 박상용이었어요? 창고에 왜 자꾸 집어넣어? 그러니까. 야 너네 연어 먹고 있어? 아니 왜 창고에 넣어? 그래. 아스팔트 물 청소하고 아스팔트 물 청소해 그러면은 아 며칠 있다 오시나 보다. 네. 아니 근데 아스팔트 했는데 나중에 헬기로 오시잖아요. 아스팔트 물 청소해. 예. 자 오늘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 그 법정에서 만나는 것 같던데. 예. 네. 2시부터. 맞습니다. 예. 만났는지 모르겠네. 그 2시부터니까 이제 만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치자금법 명태균 명태균한테 관련된. 여론조사 받은 거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또 재판이 있는데 김건희가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둘이 이제 만났으면은 구속된 이후에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거다. I believe. 아 여보 그 세강자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나 진짜 답답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여보가 감이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세강자 세강자요? 그러면 저는 내란 얘기할게요. 배경음악으로 I believe 깔아줘야 된다니까 둘이 딱 법정에 들어올 때 I believe. 지금 보도상으로는 오늘 출석했네. 예, 법정에서 대면했다는 속보들이 막 나왔네요. 아, 중계 오늘 중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론사들에서 재판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촬영을 불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 소식은 내일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열받는 내용인데 네. 저희가 그동안에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네. 못 다뤘는데 오늘은 꼭 다루고 갑니다. 서부지법 폭동. 아. 이거는 진짜 큰 사건입니다. 아, 그럼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법원을 법원을 그냥 박살을 내고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를 잡으러 다닌 사건. 불 지르려고 했던 사건. 이거 엄청나. 이게 나는 진짜 내란이거든요. 내가 그럼요, 봤을 때는. 이 서부지법 폭동의 배우로 지목됐던 정광훈이가 당연히 이제 구속돼야 됐고 구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더 열받는 거는 조건이 서부지법에서 보석을 허가해줬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전광훈이가 집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불허가 없어 또. 이래저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보석 닷새 만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앞에 섰는데 여기에서 막말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8월 15일에 반정부 집회 대대적으로 내가 한번 펼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는 정광훈을 욕할 건 아니라고 봐. 이 법원의 문제야, 법원이. 그러니까요. 일단 정광훈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오니까 좋아요. 서부구치소에 영치금을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깜빵인지는 다시는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요. 이재명이가 이스라엘 욕하는 거 봤잖아요. 정신 나갔지. 반드시 내가 강화문에서 120만 명을 해가지고 끝장을 내야 돼. 끝장을 내야 돼. 그리고 8월 15일 날은요 1,000만 명이 와야 돼. 명치금한 5억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 뭐 나는 정광훈 이제 욕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해. 그러면 사회 시스템으로 엄단하면 됩니다. 엄단하면. 그런데 왜 풀어주냐고. 아니 제가 뭐 법을 몰라서 또 함부로 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 법조인 세 분 이런 자를 왜 풀어줍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이래서 교정이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나오자마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깜빵 안 가려고. 이게 마치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힘을 실어준 꼴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마치 뭐 희생자, 순교자 그런데 내가 왔으니까 우리 다시 뭉치자. 내가 대한민국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하니까 교정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사법부의 신뢰라든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집회 참여 금지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실제로 집회 참여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본인이 막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때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는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으로 나올 때 집회 참여 금지가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회 참여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회에서 계속해서 선동하고 한 건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 보석으로 물론 이제 병보석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병보석을 허가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다시 또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집회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어야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이걸 안 했고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난번 보석할 때는 집회 참여 금지 조건을 걸었고 그걸 어기고 집회 참여했다가 그래서 재수감 됐어요. 보석 취소되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을 붙였어야 되는데 왜 안 네. 붙였을까?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실은 그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정보기관. 근데 여기에는 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좌익과, 하나는 우익과 이렇게 두 개가 네.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좌익과가 한참 70년대, 80년대는 극좌들을 이렇게 정보기관이니까 정보 수집해서 바로 수사기관한테 넘겨서 수사를 받게 했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우익과가 아주 극활성화돼 있다는데 거기도 극우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지금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독일에 있는 헌법수사청에서는 바로 수사기관에 넘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질서를 위반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극단적인 서부지법 폭력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아예 분류를 다시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헌법소청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할까라고 저는 유보적이었는데 이번 전광훈이나 윤석열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완전 찬성해요. 아. 헌법 수호처. 법원이 법원 침탈한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후 보린 법원을 침탈하는 것은 그건 어떤 근본적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네. 당사자인 법원이 너무 처벌도 굉장히 그동안 약하게 됐거든요. 이번 네. 서부지법 그 난동 사건 그렇습니다. 맞아요. 형량이 너무 낮고 맞아. 그다음에 정광훈도 보니까 보통 이제 6개월 다 되면 그거를 이제 병보석 핑계대서 내주는 경우인데 이거는 6개월도 다 된 사건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병보석을 내줄 거면 아마 교도소에서 병보석 해야 될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저도 이 소식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법원이 너무 미온적인 것 예. 같아요. 아니 그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 이렇게 그 보석 나는 잘 안 된다고 그동안에 항상 그렇죠. 들어왔는데. 원래 또 들어갔을 때 죄의 진로도 도저히 보석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건 의구심이고 그냥 추정입니다. 예, 추정인데 조이대 코트에서 내란과 관련된 이런저런 사실 몇 가지 판단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게 왜 이래? 예. 근데 그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대법원 조이대 코트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로 볼 수 있죠.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게 리스크로 네. 보고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의구심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설명이 안 돼. 예. 그럴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요. 무슨 뭐 내란과 좀 관련 있다 싶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물들이 나와. 그러니까요. 마스크 벗어 하는 이진관도 있는데 네. 왜 여기는 이런 식이냐는 거예요. 서부지법인 거죠 이게? 서부지법이야.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진짜 더 가중처벌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 예. 근데 풀어줘. 서부지법이야 또.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만큼 나는 뭐 관대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관대해서는 안 되는 쪽이 관대하는 거 그러니까요. 관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봐주기 하는 거죠. 예. 최근에 나온 법원의 결정 여러 개 중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예. 예. 아, 그 앞으로 계속 집회를 키워나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파리로 때 사법부가 천만. 그러니까 이거 사법부가 어떻게 책임질지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측 다른 사람도 국민저항권 또 얘기하고 막 그래요. 또 하더라고. 국민저항권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속된 거였거든. 너무 위험한데 이게.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다룰 인물은 전한길입니다. 전한길. 심각해. 전한길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예. 아, 반복적으로 유포한 그 영상 일부분만 짧게 좀 볼까 하는데 그 잘 안 들리나요? 예. 잘 안 들리네요. 네, 그거 좀 빌려드려. 예. 자, 이어폰 껴주시고. 너무 네. 다정해 보여요. 건축학개론. 야, 건축학개론. 아까는 제게 안 들렸는데 이제 우리 이건 제게 안 들려요. 예. 아, 건축학개론입니다. 사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싱가포르 갈 때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각종 초음속 미사일, 뭐 천궁, 비궁, 천무 뭐 곳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소스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최수영 쌤은 아마도 그 싱가포르 가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재산 또는 우리나라 군사 정보 이런 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러 갖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은 그렇게 선물을 갖다 줘야만 이재명이가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까지도 싸제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간첩행위입니다. 반국가 행위거든요. 이재명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이거는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데 우리는 다 했었어요. 팩트 체크 다 했습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전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갔어요. 예.
그런데 조사받기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 전환길이가 섰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요럴 때 반드시 또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한 명이 있죠. 이게 워낙에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두 자니까 비속어 하나도 없이 합니다. 방송에 쓸 수 있게. 방송에 쓸 수 있게. 그래서 방송으로. 방송에 다 썼어. 함께 보시죠.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나가게 주셔야죠. 여기에 공산당 세리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라 해주세요. 내란을 옹호하는 이 내란 공주를 야 윤석열 내란이야 증거대봐. 야 검찰 대통령이 정치 재판한 거야. 야 빨리 내보내. 정말 역시 대단한 장면. 근데 이 짧은 장면 안에서도 전환길이가 너무나 또 많은 죄를 저질러 이 이재명 하명 수사래.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공산당 세력 이 명예훼손 아닙니까? 와 정말 그 대단한 전환길입니다. 그리고 그 헌재 또 정치 재판했다고. 근데 너무 이 한두 잔이죠? 네, 한두 잔이. 이 순발력이 헌재 팔대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순발력. 정치 재판 한 거라고도 얘기하니까 그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도 다 임명하고 뭘 정치 재판해. 아주 짜임새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짧은 시간에. 아주 정말 알찬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네. 대단해요. 전환기. 그래서 그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검찰에서 이제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아직 검찰 검찰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른 거니까. 맞습니다. 네. 재밌네. 아니 그리고 또 뭐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복수 전공한 거 아니라고 또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또 고발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사유 중에 하나예요. 청구 사유 중에 신청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바로 걸리는 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어쨌든 막상 들어가서는 굉장히 또 고분고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남들 안 보는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안 보는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 그리고 꼭 한두 잔이가 가야 좀 재밌는 상황이 전환기 프레이 좀 나가라고 한두 잔이 같이. 아니 근데 이 기자들은 질문 하나 딱 던지고 답 듣고 다른 질문하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없어요 저런 게. 맞아요. 한두 잔이는 서로가 이제 소통되잖아요.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요거는 아주 재미있잖아. 아직 성장성 있으면서. 의미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토론이에요. 구속되고 나와서 전환길 TV에 나가서 둘이 서로 제일 재밌는. 고맙습니다. 여기 그 우리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아주 그 소소한 뭐 민원 아니면은 질문 하나 좀 던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많은 이제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못하면 뭐 처벌 받아야 되죠. 근데 내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이게 고발거리가 안 돼. 그냥 유시민 작가 나온 방송, 그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또 고발당했다고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 근데 언론사도 이 고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좀 뭐 분석하고 첨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실관계만 딱 전하니까 내가 나쁜 놈이 딱 돼버려. 사진 이렇게 해갖고 여기 최욱, 유시민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죄인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뭐 잘못하면은 뭐 처벌받고 당연히 뭐 고발될 수 있는데 너무 무분별해 요새 보면은. 이거는 좀 방법이 없겠죠. 저도 고발을 같이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형사 이제 절차를 하면서 고소는 이제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발의 의의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든지 뭐 그럴 수 있죠. 피해자가 고소를 못하는 경우 그렇죠. 이웃에서 혹은 옆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제가 검사 시절에 이게 너무 남발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수사를 하는 경로로 무슨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빌려서 하는데 사실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거 빌려서 하는데 그건 제도 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나온 게 고발사주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고발사주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직접 못하니까 고발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게 고발사주인데 그건 사실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제도적인 고민 저도 뭐 필요한 부분들. 근데 이게 고발권을 또 그렇죠. 또 제한할 수는 제한할 수도 없고.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최욱 진행자 개인에게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요. 뭐 무혐의 처분 문서가 왔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막 모르는 게 뭘로 내가 고발을 당해서 피의자였다. 그러니까 받아보면 내가 이렇게 고발이 돼 있었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자꾸 와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못 삽니다. 아니 근데 그러려니 해버려야 돼. 특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정당 차원에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조사해야죠.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갖고 고발을 하면 이 유튜브에 이미 증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정당 차원에서 고발하면 거의 대부분 소환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변호사를 또 대동하고 그 비용이 이거 엄청나게 이게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불편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저대로 그냥 다 할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게 입틀막에 도구로 활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봉쇄 소송, 봉쇄 고발이죠. 그런 게 사람 귀찮게 만들고 돈 들게 만들고. 이게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여. 무죄가 되더라도 뭐 한 3년 4년까지 걸려야 되는 거고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위축되는 거잖아요. 시간과 노력과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혐의 나오더라도 검찰이 작정을 하고 하면 인생 망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본인 일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구 고발됐다는 기사가 뜨면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냥 공격용으로 고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미지나 이런 건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소환이 됐을 때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자기가 괜찮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요. 출석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제도적 보완 범위 빠르게 각하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고발이 막 들어왔다가 각하 요건을 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소환 조사 필요 없이 탁탁탁탁 쳐내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법원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만 이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사건을 이렇게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저는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사가 특히 청소년 사건, 여성 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수사 단계가 사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딱 한 가지만 더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 고발 사건이 사실 무분별하게 되는 면이 분명히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고발 자체가. 그런데 무분별하게 되는 고발에 대해서는 좀 각하하는 범위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열거해서 좀 수사 준칙처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발장 자체로도 혐의 없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까지 소환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그물에 걸리는 건 그냥 바로바로 각하해서 소환까지 안 가도록 조금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기표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